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사는 곳은 성북구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미술학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 후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며 엄마가 하던 학원을 물려받아서 했는데 원생들도 확보되고 자리도 잡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어요. 엄마 믿고 왔던 학생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운영했고, 그런 마음이 전해졌는지 학생들도 더 늘었고요.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아 보이는 저도 몇 년 전에 결혼했다가 2달 만에 이혼한 적이 있어요. 사연을 들으며 저처럼 빨리 이혼하거나 결혼 준비하다가 파혼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 않아 더 분노했다가 속 시원하게 웃고는 해요. 저 역시 한 방 먹이고 이혼하기는 했지만 아직도 그놈의 파렴치한 얼굴이 떠오를 때면 부르르 떨게 돼서 말이죠. 여기 사연 채널을 통해 한번 털어놓으면 완전히 잊을까 해서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보내게 됐네요. 저희 아빠는 대형 법무법인 창립 멤버인 변호사예요. 아빠는 워낙 승률이 높고 스마트하다고 평판이 자자했고 수임도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늘 경제적으로 여유로웠어요. 법정에서는 냉철하고 조금 무섭기도 하셨지만 집에서는 소탈하고 저와 언니한테도 잘 져주시는 평범한 아빠였죠. 휴가 때마다 꼭 가족과 보내려고 노력하셨고 그 덕에 저와 언니는 어릴 때부터 해외여행도 많이 다녔고 예체능 과외도 또래들보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저희가 예체능 레슨을 받으며 스트레스 받는 건 원치 않으셨고 정서교육에 도움이 될 만큼만 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도 엄마가 미술 전공을 하셨으니 저와 언니 중에 한 명은 미술을 하길 바라셨는데 제가 하게 됐고요. 엄마만큼은 아니어도 미술에 센스가 있다는 말에 전공을 하게 됐고 무난하게 대학과 대학원까지 가게 됐어요. 저와 언니 둘 다 대학에 갈 때까지 집안일과 가족들만 챙기셨던 엄마는 이제 일을 하고 싶다고 아빠와 의논하셔서 미술학원을 열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잘 돼서 저희가 놀랄 정도였죠. 와, 예술재능하고 이런 경영재능은 다르다고들 하던데 엄마는 둘 다 되나 봐. 엄마 진짜 짱이다. 윤지 말이 맞아. 엄마 정말 대단해. 누가 엄마를 20 몇 년 동안 집에만 있었다고 하겠어. 라며 언니도 제 말에 맞장구를 치며 엄마를 놀라운 눈으로 봤죠. 언니는 어릴 때부터 외국어에 탁월한 재능을 보여서 통번역 대학을 나와 동시통역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기업 임원들 회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외로 출장 가는 일도 많고요. 이렇게 저희 가족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걸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는 아빠의 말씀대로 각자 자기 길을 잘 개척해 갔어요. 물론 저는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부모님 덕에 남들보다 빨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대학 때부터는 부모님께 손 안 벌리려고 알바도 많이 했고 엄마 학원에서도 일주일에 2번씩 학생들 레슨을 했죠. 엄마도 칼같이 제가 일한 만큼 급여를 주셨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 집 이야기를 한 건 분위기를 아셨으면 해서예요. 저희 부모님이 저와 언니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구김살 없이 키우셨지만 그만큼 독립심도 강조하셨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셨어요. 그러다가 알부자로 유명하셨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중에 저와 언니 몫으로 된 모 대기업의 주식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젊은 시절에 사놓으신 거라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그 값이 올랐음에도
할아버지는 손주들 주시겠다고 끝까지 남기고 돌아가셨네요. 그 덕에 저는 꽤 많은 자산을 손에 넣을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져서 엄마에게 제가 학원을 더 키워보겠다고 제안을 하게 됐고요. 윤지 너라면 야무지고 기획력도 좋으니까 엄마도 믿을 수 있긴 해. 그렇다고 해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 일이라는 게 무작정 크게 벌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나도 알지.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옆에서 본 게 있잖아. 그래도 내 욕심에 앞이 안 보일 때도 있을 거야. 그럴 때는 엄마가 옆에서 코치 잘해줘. 그렇게 저는 다른 미술학원 밀집 지역에도 분원을 내게 됐어요. 엄마가 워낙 털을 잘 닦아놓아서인지 오픈 전부터 학원 언제부터 하냐는 문의도 많았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록해서 저는 오히려 강사 선생님을 더 뽑아야 될 정도였어요. 하지만 친구나 지인들한테는 여전히 엄마가 원장이고 저는 분원의 관리 정도를 맡는 부원장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아무리 친해도 내가 너무 앞서가 버리거나 하는 일이 잘 된다는 말을 하면 잘 됐다고 축하하거나 좋은 말을 해주면서도 은근히 질투하더라고요. 또 상황이 힘든 친구들한테는 제가 벌써 원장으로 자리 잡고 새로 개원한 분원도 학생이 넘친다는 게 썩 좋지만은 않을 테니까요. 안 그래도 힘든 친구들은 저한테 부모 잘 만나서 좋겠다며 한숨 쉬는 걸 많이 봐서 굳이 제가 얼만큼 되고 있고 이렇게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원 운영이 너무 재미있어서 해외 연수라도 다녀오라는 아빠의 권유에도 나중에 정말 가고 싶을 때 가겠다며 학원 일에 빠져 지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일을 했을 때 저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저랑 만날 즈음에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저와 사귀고 얼마 안 돼서 대기업의 경제연구원이 되었어요.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이라며 저와 사귀고 일이 잘 풀렸다고 좋아했죠. 윤지 너는 운이 있는 사람인가 봐. 그동안 그렇게 옮기고 싶어도 잘 안 됐는데 너랑 사귀고 나서 딱 원하는 자리로 옮기게 되고 이거 너랑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뭐야, 통계 보면서 가장 이성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그런 미신 같은 말을 하니까 이상하잖아. 그만큼 내가 기분이 좋다는 뜻이고 너랑 사귀게 된 것도 너무 좋다. 뭐 그런 거야. 남편은 보기에도 딱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생겨서 처음에는 많이 경계를 했는데 말도 재미있게 하고 재치가 있는 면에 끌려 점점 가까워졌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어요. 남편 부모님은 지방의 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는데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내려갔을 때 저를 좀 부담스러워하긴 했어요. 저희 집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기우는 것 같다면서도 저를 며느리로 맡는 게 싫지는 않은 눈치더라고요. 우리 원래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경기도인데 형 어릴 때 내 사업이 부도나서 고생을 좀 했어. 그때 빚정리를 하고 여기에 와서 정착하게 된 거지. 우리도 원래는 서울 살던 사람들이니 거기서 사는 게 어떤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 고달픈 서울 생활 둘이 의지하며 잘 지냈으면 좋겠구나. 우리 형우한테 든든한 아내와 처가가 생긴 것 같아 마음이 놓인다. 제가 가면 어떻게 아버님 어머님이 뭘 모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저랑 오빠 잘 살 테니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형우가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했어. 우리도 농사일 절대 안 시키고 어려워도 형우도 형우 누나도 공부만 시켜서 다 성공하게 만들었거든. 우리야 사는 게 이렇지만 애들은 절대 아가씨한테 뒤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오순도순 잘 살아봐. 네, 어머님. 말씀대로 잘 살게요. 남편 부모님은 제가 혹시라도 남편이나 시댁을 무시할까봐 신경 쓰시는 것 같아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을 힘들게 할 분들은 아닌 것 같아 안심했어요. 남편은 저를 만나고 나서부터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자기 부모님 앞에서 또 했는데 워낙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서 듣는 사람들 다 불편하지 않게 편하게 말을 잘하더라고요. 오빠 말하는 거 보면 은행에서 고객들 상담 정말 잘했을 것 같아. 연구소로 옮겨서 그 재능이 발휘 안 되는 건 좀 아까운데? 거기서도 다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가가 중요하거든. 내 재능 섞일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기 확신도 강했고 어디 가도 절대 손이 보지 않는다기에 그런 자신감은 참 좋은 거지 라고 생각했네요. 남편이 손해보지 않으려 어떻게 하는지 본 적이 없었지만 인생 살면서 그런 강단은 있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봤고요. 그게 어떤 건지 직접 당하고 나서는 크게 후회했지만요. 아무튼 남편과 사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경제적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버는 게 있고 자산도 있으니 문제될 거 없었어요. 다만 제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다고 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이 돼서 전부 밝히지는 않았고 학원도 분원 관리 정도만 하는 걸로 말했어요. 주변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요. 가끔 듣기로는 여자가 재산이 많은 걸 알고 남편들이 알게 되면 사업한다고 계획 없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집에서 놀고 먹으려고 하는 일이 꽤 된다고 해서 좀 신중하고 싶었거든요. 그때까지 본 남편은 자기 일 성실히 잘하고 놀고 먹을 성격은 아닌 것 같았지만 사람은 알 수 없다고들 하길래 제 자산의 전부를 밝히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누나, 그러니까 신우한테 돈 들어갈 일이 있었거든요. 신우는 원래 미디어 쪽 전공을 했는데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요리를 배우고 싶다면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겠다고 했대요. 시모가 모아놓은 돈은 몇 년간의 유학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했고 시부모님은 이제 와서 다시 공부하겠다는 딸의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이 어느 정도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어요. 남편 말로는 처음 자기 누나가 요리 공부를 하러 프랑스에 가겠다고 했을 때 가지 말라고 여러 번 설득했는데 안 됐다고 해요. 그리고 가족회의 끝에 남편이 좀 부담해서 가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고 했어요. 그런 면들이 걱정이 되었는지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굳이 남편과 결혼해야 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남편을 겪으며 콩깍지라는 게 정말 있다는 걸 깨달은 게 당시에는 주변의 걱정이며 현실적인 문제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그 사람과의 결혼만이 목표가 되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당연히 제가 현실적인 점들을 잘 보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고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콩깍지가 벗겨지면 무섭도록 현실이 냉정하게 보인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네요. 어쨌든 저와 남편은 각자 반반씩 지출을 해서 결혼 준비를 했고 신혼집은 경기도 신도시에 적당한 전셋집을 얻었어요. 결혼 준비의 대부분은 순조롭게 흘러갔지만 상견례장에서 남편 누나의 돌발적인 언행은 저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물론 저희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말이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충분히 무례했고 그런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우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렇게 형우가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네. 그래도 나 프랑스 가면 돈 붙여줄 거지? 그건 너 결혼 전에 약속한 사항이니까. 올케라고 불러도 되지? 올케, 형우가 나한테 돈 보내주는 것 같고 잔소리하면 안 돼. 솔직히 나 도와주기로 해놓고 이렇게 결혼 저지르는 거 너무 별로야. 나는 얼마든지 반대할 수 있는 거 100번 양보해서 참은 거라고. 아니, 이거는 너무 자기위주의 생각 아닌가요? 30대 성인이 자기 유학 가서 쓸 돈 보낼 동생이 결혼하면 그 돈 안 보낼까봐 반대하려 했다는 게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졌지만 대놓고 말할 수는 없었죠. 저희의 결혼식은 저희가 만난 지 딱 1년 3개월 됐을 때였어요. 남편은 합리적이고 냉정한 성격의 소유자답게 무조건 비싼 것만 선호하지 않았고 2년 후 저희가 전세 빼고 이사를 갈 때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서 저렴한 걸 사도 되는 물건은 가성비 좋은 걸로 장만해서 정말 실속을 잘 차렸어요. 생활비는 각자 반씩 내고 자기 집에 줄 건 각자 알아서 하기로 이야기를 했고요. 경조사비나 용돈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우의 유학 비용도 남편이 알아서 한다며 저한테는 신경 쓸 필요 전혀 없다고 했어요. 또 한 가지, 남편과 저는 바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이건 저희 부모님이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신 건데 그 말을 제가 꺼내기도 전에 남편도 혼인신고를 바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요즘은 그게 추세라면서요. 내가 윤지 너를 의심하는 거는 절대 아니야. 알지?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서로 좋다고 해도 살아보면서 정말 안 맞거나 서로를 도저히 극복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다들 그러더라고. 연애할 때는 몰랐던 걸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너한테도 나쁜 건 아니잖아. 각자의 삶을 위해 좀 더 신중하자는 거니까. 어때? 알았어. 뭐 나도 그런 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하자. 저는 굳이 부모님이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들도 아니고 부모가 그랬다고 하면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남편은 저와 다르게 기분 나쁠 수도 있고요.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저희 부부는 혼인신고를 결혼 1주년 기념으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잘 지냈어요. 남편은 바빠서 야근을 할 때도 많았지만 자기 취미생활을 가질 시간만큼은 꼭 확보하는 사람이라 일에만 파묻혀 살지는 않았어요. 자기 혼자 훌쩍 골프를 치고 올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주말은 저와 함께 집에서 집밥 해먹으며 좋아하는 영화 보며 편하게 쉬는 걸 좋아했어요. 저는 친한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전시회를 보는 일 아니면 주말에 같이 남편과 있었고요. 서로의 개별 일정에 대해서는 남편도 저도 별 불만이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1달 반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이대로라면 굳이 1년까지 끌지 않아도 혼인신고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불쑥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 같이 외식할까? 내가 할 말도 있고. 무슨 말인데? 밖에서 저녁 먹으며 할 말이라니 긴장되는데? 아, 대단한 건 아니고 같이 의논하려고 하는 거니까 편하게 밥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결혼 후 웬만해서는 외식하자는 말을 안 했던 남편이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그런 예감은 빗나가지 않더군요. 나 말이야, 결혼 전에 빚을 좀 졌거든. 뭐 나쁜 거란 건 아니고 골프장을 친구놈 둘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운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돈을 많이 잡아먹더라고. 그래도 이게 좀 지나면 수익이 날 것 같아. 근데 당장 누나가 다음 주에 프랑스 가잖아. 다른 데에 돈 쓸 것도 많은데 이 빚이 계속 걸림돌인 거야. 이것만 갚으면 상황이 많이 나아질 것 같아. 우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윤지 너도 이 빚 갚는데 돈 좀 보태자. 대출 받을 수 있지? 그거 먼저 받아서 일부 원금 갚고 차차 갚아 나가면 될 것 같아. 자기 빚을 갚는 데에 내 돈을 쓰자는 말을 참 쉽게 하는데 그동안 남편이 보여온 철저한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라서 선뜻 뭐라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빚이 얼마인데 나보고 대출을 받아달라는 거야? 뭐 많다면 많을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4억. 4억? 그거 나랑 사귀기 전에 생긴 빚이야? 아님 사귀고 난 후야? 너랑 사귀기 바로 전에 생겼지. 그래서 내가 후회했잖아. 너랑 사귀게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성급하게 돈 빌려서 넣지 않는 건데 말이야. 네가 해줬으면 지금 이렇게 복잡할 일도 없고. 남편의 당연하다는 말투에 저는 실수를 금할 수 없었어요. 하도 황당하니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멀뚱하게 보기만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제 돈을 자기 돈처럼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기가 막히기도 했고 자기 금전 문제를 당연하다는 듯 나한테 떠넘기는 게 참 어이가 없었어요. 저한테 사정이 이러하니 돈을 해줄 수 있냐고 하거나 갚는 걸 도와줄 수 있냐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저보고 갚으라는 거잖아요. 저는 자신의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은 남편이 괘씸했어요. 결혼 전까지 꼭꼭 숨겨두었다가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 이제 와서 돈 갚아야 하니 대출을 받으라는 건 저를 속인 거죠. 그리고 평소 남편의 저한테 돈 문제에 관해 깔끔하게 굴던 모습과도 너무나 달랐기에 저는 남편도 한 방 먹이고 싶었어요. 자기도 같은 입장이 됐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게 되면 저한테 했던 말들이 얼마나 황당한지 깨달을 거라 생각했고요. 일주일 뒤 신우가 프랑스로 출국한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실은 나도 말 안 한 게 있는데 나한테도 빚이 좀 있거든.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기가 좀 어려워. 그 말에 저녁을 먹던 남편의 표정이 대번에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빚이라니.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잖아. 피차 마찬가지잖아. 오빠도 나한테 빚 이야기 안 한 거랑 같지 뭐. 그래서 너는 빚이 얼만데? 대출이 안 나올 정도야? 지금 내가 이자 내기도 좀 어려운 형편이라서 분원 차릴 때 친구한테 빌렸던 2억 5천이 있는데 요즘 그 친구가 자꾸 돈 갚으라고 재촉이야. 자기 결혼 자금 해야 한다고. 어쩌지? 그러자 남편은 숟가락을 탁 놓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씩씩거렸어요.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모습으로요. 야, 너 지금 장난해? 2억 5천? 그게 누구네 계집 이름도 아니고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어떻게 그런 일을 벌릴 생각을 하냐? 돈이 없으면 그냥 분원을 내지 말고 네 엄마 밑에 있으면 되지. 오빠, 말이 좀 심하다. 그럼 오빠도 친구들하고 골프장 낸 건 뭔데? 오빠도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나랑 너랑 같냐? 어디서 지랑 나를 같은 수준에 두려고 해? 너 같은 애가 경제나 경영에 대해 뭘 알겠어? 그림밖에 그려본 적 없는 주제에 겁없이 돈을 빌려서 학원을 차리냐? 오빠, 갈수록 말이 더 심해진다. 그런 발언은 엄연히 나 비하하는 거라고. 나 그림만 그렸어도 학원 운영 잘하고 있거든? 잘하고 있는데 빚 못 갚아서 독촉을 받냐? 그거 사채나 마찬가지잖아.
친한 친구인데 무슨 사채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니네 아빠 돈 많잖아. 니네 아빠 보고 갚아달라고 그래. 그 많은 돈 다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 막내딸 사고 친 거 정도는 돈 있는 아빠가 책임져야지. 우리 집 생각보다 돈 많지 않아. 부모님 노후 자금도 빠듯해. 와, 미치겠네 정말. 내가 완전 잘못 걸렸어. 사기당했다고. 남편은 거짓말 안 보태고 거실에서 방방 뛰며 자기 머리를 쥐어뜯더군요. 그러더니 바로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혼하자.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갈라서는 거 엄청 편하잖아. 뭐라고? 이혼? 진심이야? 저는 정말 이런 반응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배신당한 건 저인데 자기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다니요. 그리고 제가 빚이 있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도 장인 장모라 부르지 않고 니네 엄마 아빠 이러는 것도 기가 막혔고요. 그럼 이런 막장 콩가루 같은 여자랑 어떻게 살아?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나를 아주 털어먹게 생겼는데 뭐하러 같이 살아? 지금 당장 짐 챙길 거니까 너도 알아서 챙겨. 야, 김형우, 너 되게 웃긴다. 네 빚은 못 갚게 생기니까 나더러 대출받아서 막으라며. 그러더니 나 빚 있고 못 갚는다고 한 건 이런 식으로 나와? 직업 번듯한 남자가 빚 있는 거랑 한낱 동네 학원이나 하는 자영업에 불과한 여자가 빚 있는 게 같냐? 너는 나를 속였어. 아주 앙큼하게 감쪽같이. 니네 부모도 아주 있는 척 고상한 척 다 하더니 아주 명함만 거창한 빚 좋은 개살구였고. 그런 처가한테 뭘 기대할 수 있겠냐? 더 할 말 없으니까 당장 짐 싸라고. 여기 물건들도 네가 산 건 네가 챙겨가고 내가 산 건 내가 가져갈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는 내일 새벽부터 일 있으니까 네가 아침에 나가면서 부동산에 집 내놓는다고 하고 집주인한테도 설명 잘해라. 이거 전부 너의 잘못으로 벌어지는 일이니까 내가 결혼식 때 쓴 비용하고 신혼여행 비용 반 부담한 것도 내놔. 내일 저녁까지 내 통장에 돈 입금시켜 놓지 않으면 너랑 니네 집 사기 결혼으로 고소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남편은 그 순간 우리 아빠가 변호사라는 사실도 잊어버린 듯 했지만 저 역시 남편의 이기적이고 졸렬한 모습에 경악하느라 그런 중요한 사실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꿈조차 꿔본 적 없는 남편의 모습에 배신감을 느꼈어요. 그제야 저는 혼인신고 안 한 것과 제 자산을 공개하지 않은 걸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한시도 저랑 같이 있기 싫다며 자기 바로 쓸 짐만 가지고 나가며 트럭을 예약했고 저는 남편 짐이 정리되어 쌓인 거실을 보며 제 짐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꼼꼼히 챙겨서 아침 일찍 친정으로 보내고 학원으로 출근했어요. 남편이 당장 내놓으라고 저한테 명령한 신혼집도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고 주인은 놀라면서도 자기가 직접 내놓겠다고 했어요. 부모님은 제 짐이 집으로 도착하자 놀라셔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는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하고 침착하게 학원 일을 끝낸 후 집에 가서 남편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말했죠. 부모님은 어이가 없어서 입을 다물지 못하셨어요. 윤지 너 혼인신고 안 하길 100번 1000번 잘했다. 아니 어디서 그렇게 되먹지 않은 것이 남의 딸을 홀려서 결혼해서 지 좋을 대로 돈 뜯어먹으려고 했대. 안 그래요 여보? 거참 괘씸하기 짝이 없는 놈이네. 내가 당장 회사에 전화해서 그 자식한테 걸 수 있는 거 다 걸어보라고 이야기해야겠어. 아빠, 그 인간 철저해서 그렇게 걸만한 거 별로 없어. 걸 게 있다면 나더러 돈 갚게 대출 받아달라고 한 건데 별다른 증거가 없으니 그 인간이 잡아떼면
할 말 없고. 허참, 윤진이가 이런 상황에서도 아빠보다 더 냉철하구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일단 나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쉬고 싶어. 지금은 너무 화도 나고 기 막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저 그 인간 보이면 밟아버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나 좀 쉴게. 그러고 나면 뭔가 대책이 떠오를 것 같거든. 부모님은 저한테 그러라고 하시며 너무 상심하지 말라고 격려하셨어요. 부모님도 어찌나 화가 나셨는지 새벽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두 분이서 남편 욕을 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더라고요. 마침 휴가를 받은 언니가 친구랑 가기로 했던 여행 일정을 취소하고 저를 데리고 프랑스에 가서 여기저기 구경시켜줬어요. 저는 프랑스에 어릴 때 한번 와보고 처음이라 일 때문에 찾아왔던 언니가 제 가이드를 다 해줬죠. 그렇게 가족들의 케어로 보름 정도 잘 쉬고 나니 차츰 생각도 정리되더라고요. 이대로 끝내는 건 억울해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은데 마침 남편 회사에서 축하 행사가 있는데 아빠한테 초대장이 왔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고 아빠한테 제가 같이 가도 되냐고 물어봤죠. 아빠는 흔쾌히 그러라고 하셨고 저는 그날을 위해 준비를 했어요. 먼저 흔하지 않은 유럽 명품 옷과 가방, 그리고 구두를 주문하고 머리도 강남 비싼 헤어샵에서 다시 했어요. 그리고 그날만 기사를 고용해서 엄마 외제차를 타고 가기로 했어요. 엄마 차가 뽑은 지 얼마 안 된 신형에 정말 비싼 거였거든요. 아빠는 아빠 차로, 저는 엄마 차의 기사 운전으로 행사가 있는 호텔에 도착했는데 제 예상대로 말단에 속하는 남편은 문 앞에까지 나와서 손님들에게 인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군요. 남편은 차에서 따로 내리는 아빠와 저를 보더니 꽤나 당황했어요. 게다가 저는 기사가 내려서 제 차 문을 열어주는 걸 보고 눈이 완전 휘둥그레졌고요. 저는 너무 요란하지 않으면서 아주 고급스럽게 쫙 치장을 한 채로 남편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앞을 지나갔어요. 잠시 후 누가 제 팔을 붙잡길래 돌아보니 남편이더라고요. 이거 왜 이래? 아는 척하지 말고 저리 가. 너라는 인간이랑 알고 지냈다는 거 진짜 인생에서 지우고 싶으니까. 우리 부서에 결혼식 온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다는 네가 더 황당하다. 어디서 이런 거 빌려입고 아빠까지 대동해서 이런 자리를 오냐. 솔직히 니네 집안은 쪽팔린 것도 모르나 보다. 저는 그래서 챙겨온 영수증을 쫙 남편한테 내밀었어요. 네가 그렇게 나올까봐 내가 가져왔거든. 카드 명세서 보이냐? 전부 내 카드로 긁은 거고 내 거야. 이런 거 아직 한국에 있지도 않은데 빌리기는 어디서 빌려. 더 나한테 이런 모습 보여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그래서 무리해서 이러고 또 빚지고 살겠다? 내가 너냐? 이런 일로 빚을 지게? 하며 핸드폰으로 제 통장 잔금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하얗게 질리더니 막 더듬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너 우리 전세금 들어온 거 너 혼자 먹은 거냐? 그래? 야, 눈 삐었니? 이게 전세금으로 보여? 그보다 훨씬 많은데? 그리고 너랑 2번 다시 만나기 싫어서 전세금도 주인한테 반반씩 넣어달라고 했거든? 제발 헛소리 좀 하지 말래? 그딴 돈 어디서 빌려서 채워 넣었겠지. 너 그렇게 내 앞에서 허세를 부리고 싶냐? 내가 여기 회사 사람 앞에서 니네 아빠랑 너 속 빈 깡통이라고 다 까발려 줄까? 고개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줘. 그때 아빠가 저희한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거 나한테도 한 말 맞나? 그래? 고개를 못 들고 다니게 만든다고? 그게 솔직히 제가
윤지 말 믿고 재산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시잖아요. 지금은 현역에서 일도 안 하시면서 이런데 오시는 것 자체가 저는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목소리요. 자네, 그게 서 대표님한테 하는 말 맞나? 그래? 바로 남편이 있는 연구원 소장님이었어요. 남편은 소장님을 보더니 정신을 못 차리겠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자네, 지금 나랑 20여 년 같이 해온 서 대표님을 뭐라고 했나? 네? 아, 저 별말 안 했습니다. 허세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재산도 없다고 하고 자네가 대체 서 대표님과 따님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렇게 소장이 고함을 버럭 지르자 로비는 일순간 조용해졌고 남편은 고개를 돌린 채 쩔쩔 매고 있었어요. 저는 그때 남편 앞에 나서서 말했어요. 야, 나 빚 같은 거 없어. 내가 빚을 왜 지고 사니? 할아버지 주신 주식으로 분원 내고 나머진 잘 모셔두고 있는데. 그리고 학원 잘 되는데 내가 빚질 이유가 없지. 네가 하도 황당한 소리를 하니까 네가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내가 한번 해본 거야. 그런데 너 진짜 그때야 본성 드러내더라. 너 내가 그 말하고 30분도 안 돼서 갈라서자고 하고 밥 먹다 말고 짐 쌌잖아. 우리 집 모욕하고 나한테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네가 사업 꼬라 박은 건 나더러 대출받아서 갚으라고? 나보고는 그림만 그릴 줄 알아서 경제나 경영에 대해 모른다고? 너 사람 한참 잘못 봤어. 제 말에 마른 침을 꿀꺽 삼킨 남편은 겨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왜겠어. 너라는 인간이 진짜 어떤 놈인지 알아보려고 했지. 내가 그렇게 허술할 줄 알았나 본데. 옛말에도 있잖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고. 너는 너만 똑똑하고 잘난 줄 착각하고 사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하는 거야. 제 말이 끝나자 이번에는 아빠가 짧고 굵게 말씀하셨어요. 자네,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말게. 내가 정말 최대한 참고 있다는 것만 알아둬. 오늘은 자리도 자리이고 다시 내 앞에 보이면 그때는 자네 각오해야 될 거야. 그리고 소장님도 다음날 출근하면 바로 자기한테 오라고 매섭게 말하고는 아빠와 함께 행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남편은 문자로 저한테 잘못했다며 자기가 실수했다고 싹싹 빌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그 문자들 다 조용히 읽고 씹어버렸죠. 문자는 사람이랑 하는 거지 사람도 아닌 것들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날 남편은 저희 학원 앞까지 찾아와서 아주 무릎을 꿇더라고요. 윤지야, 나 회사에서 완전 찍혔어. 진짜 네가 나 용서해주지 않으면 나 겨우 들어간 데서 어떻게 될지 몰라. 제발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이제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이미 너는 기회를 놓쳤어. 그러게 누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막대하래? 어디 딴 데 가서 알아봐. 너라는 인간 바닥을 봤는데 미쳤다고 너를 용서해? 너한테 뭐하러 기회를 줘? 웃기지 말고 썩 꺼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자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까지 하는데 정말 추해서 못 봐주겠더군요. 그동안 제 앞에서 얼마나 이미지 관리를 잘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런 가짜 모습에 제가 속았던 거고요. 그렇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이고 난 후 남편과는 완전히 끝이 났고 저는 그 후로 아직 결혼 생각하지 않고 혼자 지내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남자친구가 생기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이 사람은 따뜻하고 좋은 사람 같기는 해요. 아무튼 예쁘게 잘 사귀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즐거운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